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폭등, 불장, 영끌.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들일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우리 모두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수많은 공약들 가운데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요.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부와 함께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자, 토마토 집동 대선 특집 대한민국 부동산 나아갈 방향은 오늘 이 시간에는 차기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세 분의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또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박성규 JYP홀딩스 대표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 분씩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교수님부터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 대학원 교수면서 학부 교수입니다. 네. 항상 대학원 교수로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전 명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극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그 방향성이 아마 이번 정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도 늘리면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 지역별로 개발 호재가 있는 데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안철수 후보와 통합을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비교해서 아마 공통 부분을 내놓고 추진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로 평론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던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들이 꼭 나와줘서 시장의 신뢰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에 가지고 나왔던 당선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규제 완화 부분을 꼭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약속을 좀 지켰으면,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공약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규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일단 어제 결과에 따른 결과를 봤을 때는 그간 얘기했던 어떤 집값 급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의 어떤 정책이 좀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 보여지고, 향후 좀 집값의 안정보다는 집값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나눠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도움들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에 앞서서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며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키운 대통령, 그 수식어만큼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소위 부동산에 말렸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샀고 볼멘 소리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에 따라 윤석열 당선자가 내건 부동산 공약에 무게가 실립니다.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총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추진 방안을 내비쳤습니다. 명확한 공급 물량 계획이 인상적입니다. 주택 유형과 택지별 공급 물량을 세세하게 나눠서 공급을 제시한 만큼 실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주택별 공급에 노력을 기한 모습입니다. 또한 파격적인 세금 개편으로 국민에게 힘이 될 전망입니다. 공시가를 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예정이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세부담 완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양도세 개편 등 금융 및 세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본 정부의 앞으로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과연 대규모 주택 공급과 적절한 세부담 완화로 국민 모두가 주거 안정 및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토마토 집통 대선 특집. 대한민국 부동산 나아갈 방향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어제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야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선거 당시의 분위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현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선거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대선 막바지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는데요. 치열한 접전이 오갔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기호 2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후보는 총 1,639만 4,815표를 획득하며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4만 7,077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개표 중반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에서 1%포인트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윤 후보는 인천과 경기, 세종, 전북, 광주, 전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650만 1,831표 가운데 50.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 후보를 31만 766표 차로 앞질렀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도 더 치열했던 승부였습니다. 저도 어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지켜봤는데요. 이렇게 또 당시 상황을 전해 들으니까 그 치열했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들이 있었을까요? 네, 윤석열 당선자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공약으로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50만 호 정도 공급되는 것으로 실제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48만 호가 공급된 것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공약으로는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책정해 부담을 낮추고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관련 공약을 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되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현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토마토 집통 대선 특집 대한민국 부동산 나아갈 방향은? 자, 지금부터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윤석열 정부 시대 개막 부동산 핵심 공약은? 자, 윤석열 정부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은 5월 10일인데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부동산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차기 정부의 부담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 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민들의 기대감도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세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권대중 교수님, 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그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정책이었다면은 이 공공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주도형 일반 그 주택 정책이 민간주도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주택 공급 측면에서 250만 호 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에 130만 호 주택 공급이 있고요. 공급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뭐 세제 규제나 또는 거래 규제, 금융 규제 여러 가지 그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풀어가면서 얘기하겠지만 가장 큰 것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네. 50% 동안 2년 동안 감면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원가주택 얘기했죠. 원가주택 50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 그 상대방 후보였던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그 기본주택 100만 호가 있었다면 네. 이 윤석열 당선자는 원가주택 50만 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만 호는 이제 청년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나머지 역세권에 20만 호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임대차 3법도 현재 그 계약갱신 요구권제를 통해서 4년 동안 살고 있게 한 거를 이제 2년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통해서 LTV를 80% 완화하겠다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요. 큰 틀에서 볼 때 주택 공급은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재개발 재건축도 용적률을 뭐 상향해서 기부 체납받고 또 일부는 또 조합의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차근차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주택 공급부터 뭐 세금, 대출까지 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공약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죠.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권혁준 평론가님, 네. 현재 문재인 정부와 또 차기 대통령인 윤석열 정부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제 부분에서요. 일단은 이제 유지 보완하느냐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대로 철폐하느냐. 아마 이게 가장 큰 차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갖고 나왔던 이제 당론은 뭐였다면 공약은 뭐였냐면 종부세 폐지 같은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재검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아예 그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제도를 이제 철폐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는 가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임대차 3법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는 그 민주당이 갖고 나왔던 문재인 정부가 갖고 나왔던 거는 문제 의지를 하고 있죠. 문제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유지 보완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의 기본적인 뭐는 임대차 3법 이거는 개정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에서 본다 그러면 기본의 틀을 유지해서 개정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완전히 뒤바꾸겠다. 이게 아마 규제 철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화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이제 규제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새롭게 이제 철폐를 하고 새로운 우리 정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한 번 새로운 부동산 시장,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시장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추가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더 큰 변화가 있어요. 박원순 시장 당시에 그 도시재생 사업,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규제했잖아요. 네네.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이거를 그 활성화시켜서 용적률을 200%까지 올리겠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걸림돌이 그 안전진단 또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안전진단은 30년만 넘으면 모두 다 재건축 할 수 있게 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겠다고 얘기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아마 손질을 할 것 같아요. 합헌됐지만 아마 연기하거나 유보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시청을 하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갖는다면 가장 큰 변화가 그게 아니겠나. 그러면서도 이제 이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 정도는 이제 환수해서 네.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가 좀 더 활력 있는 도시, 슬럼화에서 살아오는 그 뭐랄까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바뀌지 않겠나. 여기에 발맞춰서 지난 3월 3일 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013년도에 그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정하면서 서울의 49층을 35층까지 낮췄죠. 이거 지금
기본 계획에서 생겼다. 없앴습니다. 네. 그러면 50층, 60층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층수가 올라갈 때 용적률 변화가 없으면 그냥 홀쭉하게 올라가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적률까지 만약에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아마도 세대 수도 증가되면서 시장이 좀 공급이 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용적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에 시장이 좀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기존 시장을 보게 되면 신규 물량의 부족, 그리고 네. 재고 물량의 부족, 그리고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임대 시장의 물량에 대한 부족, 이 세 가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신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50만 호에 있어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한 210만 호 정도를 계승하면서 또 한 40만 호를 추가로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 재고 물량을 풀겠다는 거는 지금 다주택자 중가에 대한 완화를 2년 동안 하면서 이 지금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물량을 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리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개선을 해서 일단 임대 시장에도 안정화를 추구했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재고 시장의 물량 확보예요. 지금 다주택자 중가에 대한 완화가 2년 동안 아쉬운 게 뭐냐면 2년보다는 좀 짧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말씀하셨지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규제 완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해당 물건들의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사실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네. 무주택 특히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기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가 다주택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무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양도세에 대한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양도세 중과세가 2년 동안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당이 180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1년을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소득세법 개정에 발목을 잡는다면은 아마도 편법인지 모르겠지만은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이상 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 심의에서 조정하면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데 완화가 아니라 면제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되돌릴 수 있고요. 또 임대차 3법도 임대차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밤에 당선인이 바로 여당과 그러니까 소위 근데 집권하게 되면 야당이 되겠죠? 그렇죠. 협치하겠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과가 난 상태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상대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지금 다주택자의 중과에 대한 완화에 대한 공약이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공약으로 내세웠던 어떤 당론적인 여당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약속했던 부분에서는 같이 이행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좀 국민을 위한 모습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자, 앞서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국민들도 그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은데요. 과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이번에는 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대중 교수님, 실효성 어떤가요? 네. 우선 가장 걸림돌이 이제 원가주택입니다. 네. 원가주택 50만 호가 있는데요. 이 원가주택이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하고 유사하잖아요.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그다음에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로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 공급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소한의 이유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이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원가주택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또. 근데 사실은 청년들에게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것만큼 5년 이상 거주하고
또 이 그 환매 조건부로 그 이후에 팔 때는 30%는 정부에 내야 됩니다. 다시 돌려받고 70%만 돌려주게 되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이걸 분양받는 사람들이 이런 주택을 분양받을까요? 완전 소유권 주택을 원할까라는 말이죠. 환매 조건부보다는 토지 임대부도 아직 우리 그 사회에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정책이 아니겠나. 하지만 이 공급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뭐 완전한 주택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모두에게 좀 다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평론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 250만 호 가구를 이제는 말 그대로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냥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세제 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TV를 이제 늘려주겠다. 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뭐 80% 이렇게 늘려주겠다. LTV를 한다 그러면 아니 일단은 LTV를 늘려 이 정도로 현실화돼야지만 사실 또 공급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쵸. 사실 지금 금리가 인상기입니다. 지금 대외적인 경제 환경, 거시 환경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계 부채에 대한 압박이 상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연 그러면 뭐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LTV 70까지 늘려주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대출 받아서 가실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있어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거시 지표와 정부의 정책이 약간 이렇게 충동할 가능성은 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시 정책도 같이 좀 챙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숙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같이 박자를 좀 잘 맞춰줘야 이게 좀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네네. 좀 나겠네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신혼부부나 첫집 주택에 대해서 80%까지 대출 준다고 했잖아요. 네. LTV는 론투밸류라고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이에요. 근데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DSR. 네. 이걸 적용하면 저걸 아무리 높여도 대출 못 받아요. 근데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출 좀 해주세요. 저도 무주택자 중에 한 명이기 LTV나 때문에. DTI 중에서 낮은 걸로 대출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 데프트 인컴이라는 DTI를 적용하게 되면 네. LTV를 아무리 높여도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실에 내놓은 게 당선자 네. 후보실에 내놓은 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6원까지 취득세까지도 면제해 준다고 했어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야 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좀 상황이 같이 좀 박자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무주택자들도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보유하신 분들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박성규 대표님께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중과 완화에 대해서는 병행해야 될 게 지금 두 분 말씀하셨던 대로 대출에 대한 완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물량은 나오지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큼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완화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거는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을 펴서 법령을 개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거대 야당의 180석이 되는 거대 야당을 설득해서 과연 그 법령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가 저는 가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피면서 규제 완화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큰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가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던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그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그 공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윤석열 정부 재개발 재건축 카드 유효할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서울에 정말 더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용적률이 뭐 500%까지 완화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분명히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점이 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 결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권혁중 평론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용적률 완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뭐 리모델링 이슈가 사실 공약에 나오면서 네. 지금 뜨거운 시장이 사실 또 부동산 시장도 있지만 주택 시장도 굉장히 맞습니다. 뜨거워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움직일 건설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회사가 과연 누가 되느냐 그 정도로 사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500%까지 상향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라는 부분이 사실 시장에 던지는 뭐 이게 실제 말 그대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그러면 재건축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사업 속도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 시장에서 바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역시나 단점은 집값 상승이겠죠. 예,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좀 당선되기 전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든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실효성의 측면에서 얼마나 그 시장에 영향을 줄까?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이렇게 그 용적률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그 활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규제적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유량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안전진단이 30년 넘는 것을 면제한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용적률을 올린다는 얘기 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가구당 3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최대 50%까지 환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용적률을 올려서 수익을 계산해서 그거를 상쇄하고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인수위에서 다룰 얘기지만 현금으로 받는 거를 대물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올려주는 걸 대물로 받는다면 아마 시장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322군데 중에서 서울시의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가 지금 현재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조합원의 분담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금액을 낮춰서 분양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또 수익률이 약화돼서 추가 부담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전반적으로 방향성만 내놓은 것 같아요. 규제 완화하는 거에서 용적률을 올리겠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된다면 아마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물론 이제 개발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윤석열 당선자가 내놓는 도시 정비 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전체를 하나로 보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거나 나중에 개발하고 나서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나 환경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서울시의 전체를 하나로 보고 각 구별로 기본 계획부터 먼저 다시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손본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다 같이 협력이 필요하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시작이잖아요.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께서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담할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다른 말씀에 부작용에 대한 말씀은 다 하셨고요. 네. 그 내용에서 하나의 킴 하나만 잡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일기 신도시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초반에 지금 30년 차가 지금 거의 다 넘어가는 지금 그 신도시인데 평균적으로 용적률을 보게 되면 일산 같은 경우는 169%,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184%, 그리고 평촌 3번 같은 경우는 204%, 205%.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226%의 용적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용적률을 일단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업성이 있어야지 내가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 일단은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상향시킨다는 거는 사업성을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사업성이 없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곳에다 공급을 하겠다. 일기 신도시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필요한 지역이고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뭐 완벽한 수단은 없겠죠. 이점이 있다면 결점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좀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용적률 완화라는 부분도 이 서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잖아요. 서울의 토지는 적고 이미 땅은 가득 차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택 공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적률 완화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가 제시하는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역세권 개발과 이제 원가 주택 말고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냥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인데 네.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안심주택 100만 가구 중에서 나중에 수정해서 50만 가구로 제가 줄였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공공부지나 공공청사나 또는 그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 제한국을 개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에 그 데크를 설치한 지상 면적에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서울역서부터 군부 당정역까지 MB 정부 당시에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지에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 그렇게 해서 가용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 일단 대략적으로 서울역에서부터 인천 동인천역하고 또 서울 구로역에서부터 군부 당정역 그리고 서부역에서부터 고양 청량리에서 의정부 그리고 청량리에서 왕십리를 거치는 용산까지의 면적이 총 약 한 7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간부를 따져도 한 400만 평 정도는 사용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용한다는 게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전부 다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착각이고요. 기반 정도만 만들어놔도 성공 아니겠나. 그래서 우선적으로 250만 원은 이전 정부, 소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내놓은 게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변창흠 장관이 83만 6천 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210만 호가 넘는데요. 거기에 40만 원 정도만 합쳐도 이것만 제대로 가도 되거든요. 근데 용지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역세권 주변에는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공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올려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다음에 공공청사 이전이나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또 주택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 부지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도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개발 제국의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지역, 소위 말하는 임야가 없어서 잡종지 상태나 버려진 땅들 주변 지역에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공급한다면 아마 250만 원 공급 약속은 충분히 지킬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있는 거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을 잘 이제 찾아가지고 적당히 우리가 개발을 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택을 좀 공급을 확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빨리 공급이 되었으면 근데 이제 좋겠다. 수도권지역에는요.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지금 지난해 30년이었어요. 89년, 네네. 90년에 입주를 했는데 네. 일기 신도시가 29만 2천 가구입니다. 29만 2천 가구의 용적률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 100%만 올려도 200%가 아니라도 주택 공급은 늘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4기 5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 내에서 활성화시키면서 컴팩트 시티를 개발하고 네네. 또 일기 신도시를 다시 또 이렇게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을 올려서 개발한다면 주택 공급은 늘어나는데 걱정이 바로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세대수만 늘릴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것만큼 도시 기반들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렇죠. 네, 도시가 엉망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보고 도시 기반들을 짠 다음에 단지별로 이렇게 개발하는 식, 구별로 개발하는 식이 좀 시급하지 않나. 이거는 뭐 정권 초기에 그림을 그릴 때 인수위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부디 큰 그림을 좀 네. 봐주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후보자도 이 모두가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어떻게 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같이 좀 지켜보고 좀 같이 판단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차기 정부의 세제 개편 파장은 세금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규 대표님, 저희 부동산 상담 프로그램 할 때도 그렇죠. 세금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네. 저는 옆에서 들어도 계속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세금이거든요. 워낙에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이 부동산이랑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은 분명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약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이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시장의 물건이 얼마나 나오고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다양한 영향들이 좀 있을 텐데요. 바뀌는 세금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일단은 그 관점을 네. 부동산이라는 관점, 특히 주택의 관점을 저는 필수품, 필수제로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걸려 있는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전체적인 세금이 타 국가보다도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항상 누누이 뭐 우리 교수님도 그러셨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거래는 좀 자유롭게 하고 정말 다주택자나 투기자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보유세를 높여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고취득세 12%까지 올라가 있는 취득세를 좀 단일화시키고 좀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치겠다 해서 지금 보유세를 지금 통합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지금 다주택자 양도를 해서 물건을 풀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하나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고가주택이라는 기준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세 감면이나 주택연금 가입 그리고 1가구 1주택 월세 가사나 아파트 특별공급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이 지금 기준이고요. 네. 종합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시가격 11억 원이 기준입니다. 또 양도소득세의 지금 과세 기준은 지금 올 1월 8일 바뀌었던 12억 원이고요. 네. 또 대출 같은 경우에도 15억 이상은 또 금액이 또 안 나와요. 너무 지금 우리 국민들, 서민들을 헷갈리는 정책에 세금이 맞춰져 있다.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네. 고가주택이라는 네 단어에다 맞춰서 좀 일률적으로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12억까지 시세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줄 것 같으면 네. 비과세를 줄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좀 통일화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뭔가 세금에 있어서 복잡했던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세금이라는 게 워낙에 각자의 상황마다 다 다르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책정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단일화했을 경우에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일단은 부작용을 각계 개인의 소득과 그리고 자산 규모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어떤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좀 다수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내놓은 정책이 있어요. 네. 또 안철수 후보도 똑같은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제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고 또 보유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7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5번째였고요. 올해가 지나면 아마도 1등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만 따질 때는 또 낮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양도세나 취득세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양도세를 안 받는 나라도 있어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는 안 받습니다. 아예. 예, 증여세도 없고요. 또 재산세도 이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는요, 세입자가 냅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데 세금을 걷기 편리한 쪽으로만 이번 정부가 끌고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94만 7천 명, 5조 7천억을 걷었습니다. 토지세까지 합치면 8조 6천억입니다. 이게 재작년에는요, 1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5배가 더 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인구의 뭐 2%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태어난 아기가 종부세 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집을 있는 사람들끼리 합치면 한 6%가 넘습니다. 네. 자, 저는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서 이게 그 재산세 자체는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누진과세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진세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자가 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합친다고 했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개념은 없애고 누진과세를 좀 강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줄 때 고가주택을 적용할 때는 은행 나름대로 정하게 하거나 자율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약간 속 시원해지는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원래요. 네. 고가주택이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네. 1%의 부유세를 매기기 위해서 6억 원 이상으로 가구별 합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말이 많으니까 네. 2009년도 MB 정부 당시에 인별 합산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1가구 주택은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 근데 2009년도 9억 원이 네. 12년이 지난 작년까지 주택 가격이 2배가 더 올랐거든요. 그쵸. 문재인 정부만 서울시의 25개 구가 2배가 더 올랐어요. 배가 된 거죠. 그쵸. 그런데 올라간 건 9억에서 찔끔 얼마까지 올랐어요? 11억까지 올랐어요. 2억밖에 안 올렸어요. 그러면서 대출은 또 10억으로 정했죠. 사실은 이 지가 상승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20억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윤석열 당선자가 그 인수위에서 만약 논란이 있거나 논란이 한다면 이 고가주택의 개념을 둘 이유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진다면. 그러면 일가구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만 정하고 이 금액을 재산세에 포함시켜서 누진과세 하지 않겠나. 그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 공약에서 좀 네.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은 사실 세금과 관련해서. 네, 세금과 네. 관련돼서 이게 집주인한테만 사실 다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사실 그쵸. 뭐 앞으로의 미래에 집을 사실 분들 아니면은 또 내가 1주택, 다주택자이신 분 이런 분들에게 있는데 사실 세입자 그러니까 아직 무주택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 공약이 좀 부족한 게 약간 단점이군요. 뭐, 무주택자도 세입자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세입자에 대한 배려가 약간 부족했다는 배려가. 거죠. 깜짝 예를 들어서 놀랐어요. 이런 거예요. 좀 철렁할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 상한의 네. 소득공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그쵸, 이제 그쵸. 월세세액공제 2배 상향인데 사실 네. 적거든요. 이게요. 갖고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인 게 뭐냐면 네. 고액 전세자들한테 가만 놔두니까 이게 자금 회피자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20억, 30억 전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가다 보니까 세입자에게는 물리지 않지만 김민미 장관이 그 장관 되기 전에 주장했던 게 있어요. 전세자에게 과세한다는 거.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도 다주택자는 3억이 넘는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이 간주소득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액 전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물리는 건 참 그래서 양면의 칼이에요. 이거 양면의 동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각각 뭐랄까 공평하게 배분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금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 임대차 시장 얘기 나왔는데 제가 네. 한마디 좀 거두면요. 좋습니다. 매매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가 추구되지 않으면 선행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2022년도 8월 달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요. 맞아요. 끝나는 물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정책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가 뭐 사실 거래 시장의 안정화는 분명합니다. 매매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의 등락폭이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거든요. 근데 아마도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아요. 근데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될 게 대표님 말씀대로 임대차 시장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임대차 보호법을 바꿔야 됩니다. 모법이기 때문에 지금 거대 여당인 그 민주당이 이거를 그 손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가장 먼저 내야 될 게 그거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2에 대해서 네. 저는 지금 2+2 나올 때도 참 왜 저 정책이 나올까라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4년을 다시 2년으로 돌리겠다고 공약을 내놨어요. 2년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학생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3년제란 말이에요. 이사 가는 타이밍이 2+2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특히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고2 때 이사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에 맞는 좀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 실생활에서 네, 네. 우러나온 좋아요. 네. 말씀이신 것 상담에, 같아요. 그렇죠? 상담에 의해서. 자녀가 중고등학생. 네, 중학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꼭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가장 복잡할 수 있는 이 세금에 대한 부분, 가장 머리 아팠던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만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정말로 조금 더 단일화되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쉽고 정말 속 시원한 세금에 대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요. 저희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새로운 정부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 시대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의 전문가분들 또 우리 시청자 그리고 모든 국민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바라는 점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우리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넬에 미리 키워드를 좀 적어주셨는데요. 자, 먼저 박성규 대표님. 낄끼빠빠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걸 바라시는 건가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같이 돕고 계시는 분들의 내용을 봤을 때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정부의 기능을 정말 필요할 때 개입하고 그리고 시장의 논리에 좀 맡겨놔야지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정상화, 안정화보다는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오를 지역은 오르고 내릴 지역은 내리고 안 오르고 그냥 평균적으로 갈 지역은 가야 되는데 그간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모양새가 비정상적이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유동성이 문제가 됐긴 했지만 정책적인 실수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정책, 정부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개입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시장 원리와 좀 같이 좀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혁준 평론가님, 시장 신뢰, 네. 재원 마련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나왔던 공약들을 네. 실제 실현시키려면 재원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양당 후보였지만은 다 공통적 얘기가 탄소세였어요. 탄소세를 늘려서 이제 재원 마련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또 신뢰 회복이 되려면 재원 마련이 되지 않으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재원 마련, 신뢰 회복을 말씀드렸는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나왔던 뭐 탄소세도 있겠지만 또 재정 준칙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뭐 재정 조치를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 재원 마련을 과연 어디서 갖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화 부분들이 꼭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대중 교수님,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약속을 지켜라.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시장 신뢰 문제는 뭐 시장 경제를 추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우리 권혁중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신뢰와 재원 마련. 신뢰는 바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조율될 문제인데 두 후보 시절에 내놨던 정책들이 조율돼서 하나의 그 공약으로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5년 동안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추진 세력을 뭐랄까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요. 네.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실천해라. 그리고 약속은 지켜라. 공동정부였으면 공동정부 약속을 지키고 또 계획을 내놨던 거면 모두 약속을 지키면 좋지 않겠나.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무리하게 뭐 정책을 지키지 못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음만 먹으면 다 정책은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바로 정부의 그 너무 깊이 있는 시장 관여거든요. 간섭인데 부동산 시장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시장이 왜곡되고 잘못될 때 개입하는 게 정책이지.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끌고 가거나 또 시장을 리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을 또 이 안철수 후보와 후보였죠. 후보와 당선인 윤 당선인과의 약속, 공약도 물론이고 네. 약속은 지켜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약속은 지켜야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렇게 앞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자라고 뭐 조언을 해주실 말씀 한마디씩 좀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특히 이제 재테크의 수단이 되거나 네. 또는 그 소유의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택은 그냥 거주의 개념, 이용의 개념으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전 정부나 또 이전 선배들이나 또 기성세대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부동산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약자 측면에서 볼 때 임대주택이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옆집이 전세 월세일 땐 말은 안 하는데요. 임대주택을 지으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의 개념으로 바뀐다면 이거 역시 다 그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한마디 들어보고 싶네요. 그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마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재건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 그리고 같이 연관돼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 이게 키워드가 사실 딱 와닿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권대중 교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좀 듣고자 해서 좀 나왔고요. 정책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기준을 잡고 자고 우면하지 마시고 내 여건에 맞춰서 뭐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의 바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제발 이제는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 어떤 세상, 그렇게 좀 웃고 살 수 있는 어떤 나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 앞으로 새롭게 맞이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부동산 시장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정말 화이팅이라고 외치고 싶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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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또 부동산 정책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답이나 명확한 해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앞으로는 혼란보다는 안정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여기서 먼저 물러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